너희들 때문에 내 부모님이 죽었어! 소년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가 있었지요. 새끼는 낑낑거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잘게 떨리는 손끝. 내리치면 끝나는 일. 아무도 소년을 탓하지 않을 터였지요. 그런데도 도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왜 그 작은 짐승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소년이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깊은 산자락 끝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관아와는 멀고 사람들은 화전을 일구거나 나무를 해다 팔며 살았지요. 그 마을에서도 산 쪽으로 한참 더 올라간 곳. 거기에 소년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올랐고 어머니는 텃밭을 가꾸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굶은 적은 없었지요. 소년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지게 지는 흉내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을 때면 소년은 옆에 쪼그려 앉아 작은 손으로 거들곤 했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나물 한 잎을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년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호랑이가 내려온 건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에 먹이가 줄면 가끔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해의 호랑이는 달랐습니다. 사람 사는 곳 가까이까지 내려왔고 끝내 소년의 집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버지가 먼저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소년과 어머니를 깨워 문을 열고 마을 쪽으로 내달렸지요. 어둠 속을 셋이 함께 뛰었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호랑이가 아버지에게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소년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소년이 몇 걸음을 더 달렸을 때 뒤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지요. 돌아볼 수 없었고 다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함 소리에 놀란 호랑이는 산으로 달아났지요. 살아남은 건 소년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냥꾼을 불렀지만 호랑이는 이미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뒤였습니다. 사냥꾼들은 빈손으로 떠났고 그 뒤 한동안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소년은 마을 여기저기에 맡겨졌지만 어느 집에서도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늘 방 귀퉁이나 부엌 근처였지요. 밥은 일을 한 뒤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붙잡는 사람은 없었지요. 처음 한 해는 심부름을 하고 바치를 거들며 버텼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아버지가 쓰던 낫을 들고 산에 올랐지요. 나무를 묶어 지고 내려오면 조금씩 돈이 됐고 그 돈으로 소금과 곡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8배. 소년은 말이 줄었고 울음도 함께 줄었습니다. 7살에 이른 것들은 가슴 한쪽에 눌러두었습니다. 호랑이에 대한 마음도 그 안에 함께 묻어두었지요. 다만 호랑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손끝이 굳어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15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나무를 팔고 마을로 내려오던 길.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말.
며칠 전부터 산 위쪽에서 큰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지요. 사또 나리께서 사냥꾼을 풀었다더라. 그 말이 소년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소년은 지게를 고쳐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딱히 무슨 생각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저녁을 짓고 불을 지피는 동안에도 그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지만 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눈을 감으며 다시 그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발소리,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가 등을 밀던 손의 감각, 그리고 뒤에서 들렸던 비명. 소년이 눈을 뜨자 차갑고 어두운 흙벽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8회 동안 눌러두었다고 믿었습니다. 꺼내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말 한마디에 묻어둔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불을 끌어당긴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은 평소처럼 도끼와 낫을 챙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길.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소년은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산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떠들며 내려오는 소리였지요. 소년은 나무 뒤에 몸을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친 차림의 사내 셋. 그들이 무언가를 끌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자 그 정체가 드러났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채 산 아래로 끌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이 낫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죽은 호랑이를 보면 통쾌해야 했습니다. 이 짐승 때문에 부모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얕아졌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통쾌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픔도 아니었지요. 소년 스스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사내 하나가 말했습니다. 새끼가 문제야. 어미는 잡았는데 새끼를 못 찾으면 나리께서 가만 안 두실 텐데. 다른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미 잃은 새끼가 얼마나 버티겠어. 찾으면 되지. 사내들은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끌려 내려가던 어미 호랑이의 뒷모습. 그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나리. 누군가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낫 자루를 쥐고 있던 힘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소년은 긴 숨을 내쉬고 다시 산 위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산 깊은 곳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바위 옆에 쇠덫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걸려 있던 것은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발목이 덫에 물린 채 버둥거리고 있었지요. 소년과 눈이 마주치자 새끼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의 손은 저절로 도끼 자루를 찾았습니다. 두 손이 자루를 꽉 움켜쥐자 머릿속에서 그 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발소리, 아버지가 쓰러지던 순간, 어머니의 비명, 소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이면 됐습니다. 자기 부모를 앗아갔습니다. 사냥꾼들도 찾고 있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지요. 도끼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끼가 버둥거리다 힘이 빠졌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덫에 물린 발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순간 도끼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어미를 잃고 덫에 걸린 채 혼자 버둥거리는 작은 짐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혼자였습니다. 소녀는 7살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밤.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 내가 무슨 죄냐?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한 건지 몰랐지요. 도끼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을 굽히고 덫을 살폈습니다. 쇠는 발목을 깊이 물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으르렁거렸지만 소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덫의 고리를 벌리는 데는 한참이 걸렸고 소년의 손에도 상처가 났지요. 마침내 덫이 열렸습니다.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자 뒤에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새끼가 다친 발을 끌며 따라오고 있었지요. 소년은 돌을 집어들어 새끼 쪽으로 던졌습니다. 새끼가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소년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자 또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돌을 던졌고 새끼는 뒷걸음질을 쳤다가 또 따라왔지요. 소년은 결국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소년의 집에 닿았을 때 마당 흙바닥에는 작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새끼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광이 있었지요. 소년은 광문을 열고 안에 짚을 깔았습니다. 새끼는 절뚝거리며 그 안으로 들어갔고 소년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그만.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새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저녁을 지어 먹으면서도 광 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룻밤만 두면 되는 일. 날이 밝으면 알아서 떠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도 새끼는 그대로였습니다. 소년은 다친 발을 들여다봤습니다. 덫에 물렸던 자리는 부어 있었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소년은 집 안으로 들어가 헝겊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새끼는 으르렁거렸지만 달아나지는 않았지요. 소년은 천천히 손을 뻗어 발목을 감쌌습니다.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새끼를 광에 두고 갔습니다. 돌아올 때면 산에서 잡은 토끼나 꿩을 광 앞에 던져 주었지요. 처음에는 소년이 돌아서야 다가와 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소년이 보는 앞에서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저녁에는 마당으로 나와 소년 옆에 엎드렸지요. 소년은 그 녀석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산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란히 그 빛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낯선 감각.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런 날이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소년이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날이면 새끼는 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소년이 마당에 앉아 낯을 갈 때면 옆에 와서 조용히 엎드렸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문 앞에 앉아 소년 쪽을 바라봤지요. 소년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년이 마당 돛돌에 걸터 앉아 있는데 새끼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손등에 코끝을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소년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코끝. 소년은 그 감촉을 느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말이 없고 새끼도 그저 옆에 있었지요. 새끼를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소년은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아래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사내들이었지요. 그들은 마을 어귀 쪽이 아니라 소년의 집으로 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땅을 살피면서 소년은 그 순간 마당의 핏자국을 떠올렸습니다. 새끼를 데려오던 날 흙바닥에 길게 이어졌던 그 핏자국. 비는 내리지 않았고 지워졌을 리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돌아서서 산길을 뛰었고 숨은 금세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에 닿자마자 광문을 열자 새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은 두 팔로 새끼를 안아들었습니다. 새끼가 버둥거렸지만 놓지 않았지요. 그대로 산 위쪽으로 뛰었습니다. 숨은 가쁘고 새끼는 무거웠습니다. 발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에 채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오는지, 앞에서 막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자기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쯤 올랐을 때 아래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거기 서라! 사냥꾼 한 명이 소년을 본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더 깊은 산속으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치고 발밑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새끼를 놓칠 것 같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고 새끼를 안은 채로 쓰러졌지요. 무릎은 바위에 찌이고 손바닥은 긁혔습니다. 새끼는 소년의 품에서 빠져나와 옆에 섰습니다. 소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사냥꾼들의 발소리. 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새끼를 봤습니다. 새끼도 소년을 봤습니다. 며칠 전 덫에 걸려 낑낑거리던 녀석. 소년이 돌을 던져도 따라오던 녀석. 돛돌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보던 녀석. 차가운 코끝을 소년의 손등에 갖다 대던 녀석. 소년은 땅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끼를 향해 힘껏 던지자 새끼가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소년은 또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라고! 새끼는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소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던졌습니다. 새끼가 몸을 돌렸습니다. 산 위쪽으로 절뚝거리는 발로 뛰었습니다. 곧 나무 사이로 사라졌지요. 사냥꾼들이 소년 앞에 나타난 건 그 직후였습니다. 한 사내가 소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새끼가 어디 갔냐?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소년을 흔들었습니다. 소년의 시선은 새끼가 사라진 나무 사이에 머물러 있었지요. 어디로 갔냐고? 소년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소년을 내던지듯 놓고 사냥꾼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윽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 쓸린 손바닥. 하지만 몸의 통증보다 다른 무엇이 더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엎드려 있던 녀석. 손등에 코를 갖다 대던 녀석. 소년이 돌을 던져도 따라오던 녀석. 그 녀석을 향해 오늘은 소년이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소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광문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안에 깔아두었던 짚은 흩어져 있었지요. 소년은 광 앞에 섰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광. 소년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다시 올지도 몰랐고 내일도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년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광 안의 빈 짚을 바라보다가 새끼가 사라진 산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산.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날 새끼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더 산을 뒤졌지만 끝내 빈손으로 내려갔지요. 소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지요. 그날 이후 소년이 마을 길을 지나가면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놓고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문틈으로 그를 훔쳐보는 눈들이 생겼지요. 나무를 사 가던 집들도 하나둘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을 사람들의 입을 막고 소년에게 향하던 발길까지 돌려놓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마을은 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지요. 소년은 여전히 산 아래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저녁이면 열린 광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해. 소년은 어느덧 17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무를 팔러 가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집이라도 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이 지게를 내려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못 본 척 지나쳤지요. 자비를 거들겠다고 해도
돌아오는 말은 이미 사람이 있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청년이 인사를 건네면 짧게 고개만 까딱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나무를 지고 마을 어귀에 섰을 때였습니다. 평소 나무를 사가던 집 아주머니가 청년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은 한동안 그 집 앞에 서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우물가였습니다. 아낙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청년을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년이 물을 길어 돌아서자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붙었지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고 굳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청년이 마을 앞길을 지나는데 아이 하나가 뛰어오다 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닫히는 대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숨긴 것 때문일 거라고 짐작은 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등을 돌린 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나무를 더 먼 마을까지 들고 갔습니다. 하루 길을 걸어가 팔고 돌아오면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지으려다 솥을 내려놓고 그냥 불 앞에 앉아 있는 날도 있었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눕는 밤. 그런 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결국 청년은 올무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얼핏 배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을 허탕쳤습니다. 올무 위치를 바꾸고 매듭을 다시 묶는 일을 거듭하다 보니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지요. 토끼 한 마리면 이틀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 없는 날에는 머루나 칡뿌리를 캐다 끓여 먹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쌓이면 올무에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산에 올라가도 캘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청년은 물만 끓여 마시고 누웠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 아침, 청년은 지게를 매려다 한 번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 무렵 어느 날, 청년은 먼 마을에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청년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년이 지나치자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 아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청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 보따리 하나만 맨 사내였지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고 청년도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제 발로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누군가 시킨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청년은 불을 지피고 앉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낯선 사람이 드나든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보따리 하나만 맨 사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고
장터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닌다는 말뿐이었지요. 청년은 그 소문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올무를 확인하러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무에 기대려 했지만 손이 먼저 풀렸고 청년은 그대로 쓰러졌지요. 일어서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이 등에 닿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늘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있었지요. 몸은 무겁고 손끝만 조금 떨렸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짐승 냄새. 청년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옆에는 노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숨이 끊긴 지 오래되지 않은 듯 했지요. 손을 뻗어 건드려 보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속에서 쓰러진 것을 아는 사람도 찾으러 올 사람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더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낫을 꺼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불을 피웠습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야 몸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땅 위에는 짐승 발자국 하나가 깊게 남아 있었지요. 크고 깊은 발자국. 청년은 그 발자국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지요.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버티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토끼가 걸리지 않는 날이면 청년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뿌리를 캐고 버섯을 따고 그마저 없으면 더 깊이 들어갔지요. 그 뒤로 청년은 가끔 산속에서 큰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청년은 그 발자국이 난 방향으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바위 옆 응달진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따라 몇 뿌리가 더 있었지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캐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끊기지 않게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다 캐고 나서는 보자기에 싸 품에 안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팔 수 없었습니다. 청년에게 무언가를 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청년은 옆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사람을 찾아갔지요. 그 사람은 보자기를 열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을 한번 훑어보고 산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이 정도밖에 못 줘. 뿌리가 좀 가늘어.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민 돈을 받아들었지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가져와. 그땐 더 줄 테니까.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에 쥔 돈은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지어 먹었습니다. 며칠 뒤 청년은 다시 산삼을 캐서 옆 마을에 내다 팔았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퍼졌고 결국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온 건 산삼을 판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 앞에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부르신다는 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끼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길가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 전에 마을을 돌아다닌다던 그 사내 같았지요.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청년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이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관아는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포졸들은 청년을 대청 앞에 세웠습니다. 잠시 뒤 대청 위로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사또는 청년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산삼을 캤다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산이 누구 땅인 줄 알고 손을 댔느냐? 산삼밭 위치를 대거라.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더 깊은 산에서 캤습니다. 이 고을 산이 아닙니다. 사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깟 놈이 갑자기 산삼이 어디서 나느냐? 필시 도둑질을 한 것일 터. 아닙니다. 제가 직접 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느냐?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딱하구나. 도둑질을 해놓고 증명도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느냐?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이 마을에 있기나 하더냐? 청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청년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알고 하는 말이었지요. 사또가 포졸 쪽으로 턱짓하며 말했습니다. 안양에 올릴 게 마땅찮아 골치였는데 잘 됐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사또가 필요한 건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출세에 쓸 물건, 그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청년 같은 건 처음부터 사람 취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삼밭 위치를 대면 도둑 혐의는 묻지 않겠다.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감옥에 넣겠다. 감옥이라는 말에 청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꺼내줄 사람이 없었지요. 청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봤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얕아졌지요. 사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청년을 내려다보며 대답만 기다렸습니다. 청년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손짓하자 청년의 두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깊이 파고들었지요.
안내해라. 포졸들이 청년을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청년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돌에 채이고 손이 묶인 몸은 중심을 잡기도 어려웠지요. 넘어질 뻔한 순간 포졸이 줄을 당겨 세웠습니다. 세워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발이 떨렸습니다. 산삼반 위치를 대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발걸음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지요. 한참을 올라가자 사또가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쪽이 맞느냐?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포졸 하나가 청년의 어깨를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안내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라. 괜한 짓 하지 말고. 포승줄이 손목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또와 포졸들 뿐이었지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산삼을 손에 넣기 전까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크고 묵직한 발소리. 포졸 하나가 그쪽을 돌아봤고 사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 사이가 흔들렸습니다. 나무 사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뒤로 물러서고 포졸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나무 사이에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졸 하나가 창을 들었습니다. 사또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느냐 잡아라. 포졸이 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포졸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호랑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자 포졸은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산 아래로 달아났지요. 이놈들 겁쟁이들! 사또가 남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포졸들도 이미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번에는 천천히 사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관복 아래로 무언가 흘러내렸지만 사또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관복 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고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포졸들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뒤엉켜 멀어졌고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지요. 그래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년은 포승줄에 묶인 채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숨도 멈춘 듯 했지요. 호랑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청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죽는구나. 그 생각이 청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호랑이의 발소리가 바로 앞에서 멎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시 뒤 거칠고 따뜻한 혀가 청년의 뺨을 천천히 핥고 지나갔지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청년은 굳은 채 그 짐승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털 사이로 드러난 오래된 흉터. 쇠에 물린 자국이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멈췄습니다. 2해 전, 덫에 걸려 낑낑거리던 녀석이었습니다. 돌을 던져도 따라오던 녀석. 마당에 나란히 앉아 저녁 햇살을 바라보던 녀석. 차가운 코끝을 손등에 갖다 대던 바로 그 녀석이었지요. 청년의 눈에 서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랑이가 포승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빨로 줄을 물고 한참을 씹었습니다. 마침내 줄이 끊어졌습니다. 청년은 2 손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손목에는 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목덜미를 한번 쓸었습니다.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동안 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또가 산에서 내려오던 그 시각, 마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던 수수한 차림의 낯선 사내, 장터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틈을 타 그 사내가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지난해 다른 고을에서 사또를 잡았던 사내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고을 사또의 비리를 비밀리에 조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협박한 일, 사냥꾼을 풀어 호랑이 가죽을 빼앗으려 한 일, 산삼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일, 증거는 관아 안에 있었습니다. 박민준 암행어사는 그날 관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또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관복은 흙투성이, 그 아래 꼴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숨은 턱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뛰어들어오던 사또가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앞을 막고 선 낯선 사내, 암행어사였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지요. 멈춰라! 사또의 발이 굳었습니다. 이 고을 수령으로서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알고 있다. 순순히 따르거라. 사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년에게 큰 소리치던 사람. 그 사또가 마을 어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묶인 채 압송되는 사또의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청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청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어른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사또가 너를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가 겁을 먹었어.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잘못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해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날들. 그런데 산속에서 쓰러졌을 때 옆에 놓여있던 노루가 떠올랐습니다. 크고 깊은 발자국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승줄을 끊어주던 따뜻한 숨결까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오늘도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뒤로 인근 마을에서는 가끔 호랑이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은 달랐습니다. 산속에서 울음소리가 내려와도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일은 없었지요. 사람들은 이 마을을 지켜주는 호랑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었습니다. 덫에 걸려 낑낑거리던 녀석. 돌을 던져도 따라오던 녀석. 그 얼굴을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청년은 산 아래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광문은 닫혀 있었고 산은 여전히 깊었지요. 하지만 이제 청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